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자, 조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의를 살펴볼게요. 안 중요한 기본권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날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는 이 정신적 자유권 중에서도 되게 근원적인 근본이 있는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 인간 존엄의 보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장은 개개인의 인간의 가치관의 형성과 그에 대한 존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본인의 가치관을 만들고 행동하는 소위 자신의 진지하고도 강력한 마음의 소리,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보다 더 강조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공존하고 그 공동체 내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는 바로 이 개개인이 가지는 가치관과 양심의 형성에 대한 존중이겠죠? 그런 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치관, 자기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야 학문이나 예술의 자유도 보장이 될 수 있고요.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구현되고 보장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체예요. 주체. 국적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라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니까. 자, 그렇지만 양심의 특성을 고려하면 법인이나 단체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판례를 보면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 표명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서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판례는 그 얘기예요. 사죄 광고 제도. 회사에게 이제 사죄 광고를 해라, 너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나? 라는 문제로 논의가 되었는데 법인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아니다. 그 대표자에게 양심 표명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라고 보신 판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와서 오른쪽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의 개념.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앙설, 도덕적 윤리설, 일반적 신조설과 같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설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되었던 계기는 우리 헌법이 처음에는 신앙,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함께 규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교와 양심을 붙여서 규정하고 보호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이런 종교적 동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들 대부분 대체복무약이죠. 집총 거부 판례들. 근데 그걸 또 뜯어보면 사실 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결국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참 어려워요. 여튼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 종교적 신앙설은 빠졌죠? 어디로? 20조로. 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따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판단 플러스 일반적인 인생관 같은 생활신조 같은 거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얘기를 하죠. 밑에 판례가 그 얘기입니다. 넘어와서 다음은 양심의 특징. 먼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양심은 안 돼요. 이건 양심이 아니에요. 인생관이나 생활 신조가 그냥 갑자기 훅훅훅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거 중요하죠.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는 기준인 거죠. 강력한 그 본인만의 기준을 이제 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양심은 주관적인 특성이 있어요. 일단 양심은 객관적인 내용의 획정,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범위나 경계를 명확히 정하는 걸 획정이라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왜냐면 양심을 내용적인 요소로 이해를 해봅시다. 어떤 사안에서 이 양심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양심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양심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결국 이 문제가 진리, 가치 판단의 문제가 돼버리죠. 그럼 법원은 철학, 종교재판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신조가 다르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표준에 근거해서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안 물어봅니다. 본인이 소신 있게 형성한 가치, 도덕적 기준이라면 양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의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기반해서 양심을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실제 이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의의와 목적은 어떤 소수 의견들이나 소수 가치관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수와 대중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지 이성적인지 타당한지 이런 거 내용, 합리성, 타당성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헌법에 양심 용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국민의 양심, 국회의원의 양심, 법관의 양심. 요 3개 중에 국회의원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은 그 직무 수행, 역할에 대한 양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헌법 제19조에 따라서 개인으로서 가진 양심과 이 직무상 가져야 하는 양심이 충돌하면 아무래도 개인적, 주관적 양심보다는 역할에 주어진 양심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좀 볼까요? 저는 3단계로 나눠서 양심의 자유를 공부를 했고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형성, 양심을 만들어야죠. 가치관이나 생활신조나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야겠죠, 본인이. 그리고 디귿으로 와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 양심을 실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양심을 가졌는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심을 표명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이 된다. 얘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양심 형성의 자유. 자, 양심 형성의 자유는 말 그대로 본인이, 개인이 양심을 형성하고 그게 내 이제 살아가는 기준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양심의 형성 자체는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뭐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뭐 판례는 이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절대적 기본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상 제한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한을 해요? 할 수가 없지. 형 이상학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양심 형성의 자유에서의 특징은 이 부분이에요. 본인이 숙고하고 결정해서 만들어낸 양심이라면 그 과정에서 외부 요인, 하다못해 세뇌나 선동이 작용해도 본인이 그걸 양심으로 받아들였다면 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양심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을지언정 그걸 내가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수용했다면 양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양심을 표명당하지 않을 자유. 침묵의 자유, 양심 추지 금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기본권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죠. 과거에는 그 소수의 가치관이나 의견에 대한 다수의 탄압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보호하기 위함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심 유지의 자유, 침묵할 자유, 내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합니다. 이 표명의 방식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이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도록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요 사상검증, 의도검증, 여러분들 그 어떤 종교 지도자 이름을 가지고 땡땡땡 개새끼, 뭐 땡땡땡 뭐 나쁜 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못하면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강제받지 않을 자유, 국가로부터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되고요. 특정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양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요걸 양심 추지라 그래요. 또 안 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는 그 일본의 십자가 밟기라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천 분들에게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를 하는 시대에 너 십자가 밟고 지나가 봐. 그럼 못 지나가잖아요. 나의 신앙의 징표인 십자가를 어떻게 밟고 지나가요? 주저하면 너 기독교 이러고 이제 탄압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행동도 금지되는 원칙이 도출이 되고 플러스로 내가 그걸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도 도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양심을 갖고 살아갈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적극적인 의미의 양심의 자유입니다. 네, 양심과 신념에 맞게 살아야죠. 행동해야죠. 내 양심에 따라서 어떤 거를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무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있었지만, 당연히 이 양심 실현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의 내용이다 라고 헌법재판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은요, 이 양심 실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 형이상학적, 내면적, 심적 영역에만 머물렀던 양심 형성의 자유나 어떤 침묵의 자유와는 달리 밖으로 나오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대외적으로. 그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고 다 행동하는데 그 사람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로 표명되는 양심 행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른 법익과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 여기 표 보세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요, 내 마음에서 형성을 하죠. 그걸 믿고 따를. 그래서 내적 형성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혹은 행동하지 않은 것들은 외적으로 표명되는 성격이 있죠.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익과 충돌이 되거나 공동체에 위반되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 라고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공동체를 흐트러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냥 판례 읽어보시고요. 제한, 오른쪽으로 오셔서 제한 볼게요. 제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축약입니다. 양심 형성의 자유는 내 마음속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침묵할 자유도 본질상 제한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드러나지 않는데, 침묵하는데. 반면 외부로 드러납니다. 어떤 게? 그 행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양심 실현의 자유는 표명이 되면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판례,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여서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냥 안 가져왔고요.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체복무요원 오탈자가 조금 많습니다. 교정시설, 그리고 복무기간, 그리고 합숙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 아시죠? 이 대체복무 양심적 병역 거부해서 대체복무 가는 친구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에서 36개월 동안 하면서 복무합니다. 네, 이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걸었던 거고요. 일단 이 대체복무제에 대한 입법 형성권을 살펴보면 폭넓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판단을 해봅니다. 먼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논지는 이거예요. 아니, 현역병도 병과나 어디 지역에서 근무할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 물론 특정 병과에서 모집병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현역병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근무할지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 보충역 같은 것도 자유롭게 요구 못하지 않느냐. 같은 취지로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청구인들 자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장소가 교정시설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기간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너네 군사 업무 안 한다 그래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더 길다는 이유로 징벌적인 처우를 받는 건 아니다. 다음은 합숙에 대한 문제. 아니, 현역병들도 합숙하잖아요. 근데 현역병 안 가려고 그 양심의 적 병역법을 해서 이렇게 대체 복무를 하는데, 이 형평성을 고려하면 너네도 합숙 복무하는 게 맞지. 아, 뭐 공익이나 이런 애들은 아파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집총을 전제로 하고 온 애들이긴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결론 다 괜찮아. 그래서 양심의 자유, 자네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지금 이 화면 강의 안에는 약간 오탈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강의 안에는 다 수정되어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은 제20조 종교의 자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